3번.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들을 한번 쭉 보면 기억에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화폐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이고요. 니은의 외환에 대한 수요는 외환시장에 대한 것이고요. 국내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보라는 보기이고요. 디귿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외환의 가격, 즉 명목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보기고요. 리얼은 그 명목 환율 변화에 따라서 실질환율 변화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구성을 볼 때 문제에서 구체적인 모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환율이 변동하는 변동환율 제도를 가정을 하고 물가가 변하지 않는 단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분석하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문제에서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부터 시작을 하니까 화폐시장에서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화폐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통화 공급량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화폐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죠. 화폐시장에서 화폐시장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명목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명목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해외시장 이자율보다 국내시장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외화가 국내 외환시장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외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외화의 가격, 즉 명목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되고 이것은 원화가치 상승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명목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실질 환율, 여기서 E는 명목 환율이고요. P스타는 해외 시장의 물가, P는 국내 시장의 물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목 환율 E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 환율도 하락하게 되겠죠.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국내 재화의 국제 경쟁력,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명목 환율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국내 물가는 일정한데 원화로 환산한 해외 물가가 하락하니까 국제 시장에서 국내 재화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이자율이 상승한다. 화폐 시장에서 화폐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자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명목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국내 시장 이자율이 해외 시장 이자율보다 상승하니까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외화 공급이 늘어서 명목 환율이 하락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고요. 리을 수익 가격의 하락으로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명목 환율 하락에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의 국내 재화의 가격 경쟁력을 의미하는 실질 환율이 하락을 하죠.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니까 무역 수지는 악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기억과 디귿이 옳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보기에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임금 상승이 결국 노동의 가격을 의미하니까 노동 가격이 변화했을 때 노동 공급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합이 노동 공급을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을 때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가는 정상제를 가정을 하고요. 노동 공급은 열등제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상제와 열등제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 효과, 즉 실질 소득이 증가했을 때 재화의 소비도 증가를 한다면 정상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재화의 소비가 감소하면 열등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충격인 노동 공급의 대가인 임금률, 시간당 임금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가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가를 소비함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 여가의 기회비용이 되겠죠. 여가를 한 단위 소비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에서 노동 공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니까 임금률만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임금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임금률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임금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가의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임금률 상승의 대체 효과고요. 여가가 감소한다는 것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 효과는 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실질 소득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임금률이 상승하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실질 임금 상승은 정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가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열등제인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 가격 효과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 왼쪽은 일반적인 노동 공급 곡선이고요. 오른쪽은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의미합니다. 보통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임금률 상승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모양이 일반적인데 임금률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순간부터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임금률이 낮은 상태에서 점점 상승을 할 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특정 임금률 수준부터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순간이 와서 그 이상으로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면은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모양을 가지는 이러한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동일하다.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2번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지 않는다. 후방 굴절하고 있죠. 3번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후방 굴절하고 있죠. 4번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 반대죠. 5번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작다. 네, 이것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그림에 따를 때 A국과 B국 사이에서 특화를 통한 무역이 가능하게 되는 컴퓨터 가격의 범위로 옳은 것은 각 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X축에는 자전거, Y축에는 컴퓨터가 나와 있습니다. 특화를 통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국이 비교 있는 제품만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해서 그것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컴퓨터 가격을 묻고 있으니까 각 국의 컴퓨터 가격, 즉 자전거로 나타낸 컴퓨터 가격을 구해서 보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이 보유한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재화의 생산 조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는 한계 생산 변환율 또는 전환율이라고도 하는데 자전거와 컴퓨터의 한계 생산 전환율을 의미하는 MRT 자전거 컴퓨터는 자전거의 한계 비용과 컴퓨터의 한계 비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컴퓨터 대수로 나타낸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기울기라는 것은 자전거를 한 대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컴퓨터의 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각 국의 한계 생산 전환율을 통해서 자전거와 컴퓨터의 상대 가격을 구해봤습니다. 먼저 A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RT라는 것이 컴퓨터 대수로 나타낸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지금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A국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대수로 나타낸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이고요. 따라서 A국에서 자전거의 상대 가격,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은 컴퓨터 2분의 1대가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상대 가격은 이 한계 생산 전환율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A국에서 컴퓨터의 상대 가격은 자전거 2대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B국의 경우에도 자전거의 상대 가격과 컴퓨터의 상대 가격을 구하면 각각 컴퓨터 3대와 자전거 3분의 1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전거 기준에서 먼저 보면 A국이 B국보다 상대 가격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A국이 자전거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컴퓨터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는 B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에 컴퓨터의 상대 가격을 봤을 때 A국보다 B국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각 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 생산에 특화를 하게 됩니다. A국은 자전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B국은 컴퓨터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역을 통해서 각국이 이득을 얻으려면 무역 상대 가격이 각국의 각 재화에 대한 상대 가격의 사이에 위치해야지 각국이 모두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컴퓨터 가격으로 물어봤으니까 자전거 3분의 1대와 자전거 2대 요 사이에 있을 때 무역으로부터 각국이 다 이득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각국의 이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 사이에 위치했을 때 각국이 무역으로부터 얼마의 이득을 얻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무역 상대 가격이 자전거 한 대로 정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3분의 1대와 2대 요 사이에 위치한 가격이죠. 그래서 A국은 자전거를 생산해서 B국에 자전거를 수출하게 되고 B국은 컴퓨터를 생산해서 A국에 컴퓨터를 수출하게 됩니다. A국 입장에서 자전거 한 대와 컴퓨터 한 대가 물물 교환이 되는데 A국이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2대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한 대만 포기하고도 컴퓨터 한 대를 가져오니까 A국은 이 무역으로부터 자전거 한 대의 이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B국은 자전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컴퓨터 3대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한 대만 주고도 자전거 한 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컴퓨터 2대를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국의 각 재화에 대한 상대 가격, 그 사이에서 무역 가격이 형성이 될 때 각국은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A국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로 A국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B국으로 이동할 때 B국의 상품 수지와 이자율의 변화로 오른 것은 이 문제는 간단한 먼델 플레밍 이국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A국과 B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국에서 B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때 B국 외환 시장에는 외화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B국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가치인 명목환율을 하락시키게 되고요. 이것은 B국 화폐 가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가격적인 측면에서 환율의 변화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가격 변화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환율의 하락은 실질 환율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미국 재화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PA를 A국의 물가, PB를 B국의 물가라고 할 때 명목 환율의 하락은 B국의 화폐로 나타낸 A국의 재화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B국의 재화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국의 재화에 대한 국제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B국 입장에서는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 돼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무역 수지, 즉 상품 수지는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율 하락은 수입재, 수입하는 소비재와 생산재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것은 국내 물가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국의 화폐 시장에서 실질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A국에서 B국으로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서 B국의 명목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환율 하락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고, 수입재 가격 하락을 통한 물가 하락을 통해서 실질 화폐 공급을 상승시키고 이자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6번 문제의 답은 무역 수지 악화 또는 상품 수지 악화 그리고 이자율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수정가와 떡 두 가지 재화만을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한계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소비자가 14,000원의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였을 때 소비자 잉여의 크기로 오른 것은, 수정가는 개당 1,000원이고 떡은 개당 3,000원입니다. 먼저 수정과를 X라고 하고 떡을 Y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비자는 현재 이 14,000 소득 수준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으니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는 수정가와 떡의 조합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가 얻는 총 효용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 이것은 소득 14,000원이 되겠죠. 이것을 제해서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따라서 재화가격 1원당 각 재화의 한계 효용을 구하면 옆에 파란색으로 수정과는 수정과의 가격인 1,000원으로 이 한계 효용을 나눈 값들이 있고요. 그리고 떡도 떡의 가격 3,000원으로 이 한계 효용을 나누는 값들을 적어봤습니다. 이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하는 재화의 조합은 이 오른쪽처럼 첫 번째를 수정가의 소비 수량, 두 번째를 떡의 소비 수량이라고 할 때 각각 3,1, 4,2, 5,3, 6,4만큼 소비를 할 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는 14,000원이라는 제약하에서 1,000원짜리 수정과 X개, 3,000원짜리 떡 Y개를 소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 제약을 만족하는 소비의 조합은 수정가는 5개, 떡은 3개를 소비하는 이 소비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 잉여를 구하기 위해서 총 효용을 구해야 되는데, 총 효용은 수정가는 5개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여기 하나부터 5개까지의 이 모든 한계 효용을 더하면 수정가를 소비하는 데 따른 총 효용이고요. 떡은 3개니까 18,000부터 6,000까지를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가의 총 효용은 30,000이고요. 떡의 총 효용은 36,000이 돼서 총 효용은 66,000이 되고요. 그리고 지불 금액은 14,000원의 소득을 지불했으니까 14,000원을 빼면 52,000이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 총 소득은 100, 민간 소비는 80, 소비 승수는 2라고 가정할 때 총 소득이 110으로 변화한다면 민간 소비로 오른 것은 단 정부 지출, 조세 및 순수출은 각각 0이다. 소비 승수라고 하는 것은 소비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델타 C분의 델타 Y가 2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수로 바꾸면 델타 Y분의 델타 C인데, 이것은 소득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계 소비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기 소비 성향은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를 델타 C에 대해서 정리하면 델타 C는 2분의 1 곱하기 델타 Y고요. 문제에서 총 소득이 100에서 110으로 10만큼 변화했죠. 그래서 델타 Y는 10이 되고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델타 C는 5가 됩니다. 문제에서 민간 소비를 묻고 있으니까 민간 소비 C는 최초의 민간 소비 80에다가 변화분 5를 더하면 85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